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 대통령의 경로를 전하는 녹취 파일까지 있다는 저희 JTBC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당장 핵심 물증이 나왔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여당은 언론 보도와 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공수처가 파일을 찾아낸 건 다른 사람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본인의 휴대전화에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부터 국방부 장관, 또 참모들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과 수백 건의 통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 전화기에서 또 다른 녹취 파일을 복구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먼저 정치권 반응부터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리고 저희 취재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야권에선 이른바 VIP 경로설이 사실로 밝혀진 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7월 31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단순히 증언만이 아니라 거의 증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JTBC 보도로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김 사령관과 해병대 간부가 통화하면서 직접 윤 대통령의 경로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가 포렌식한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녹취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발뺌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민주당은 핵심 물증이 확보된 만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력 사유화가 분명하고 그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법 위배이고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부터 봐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 정보가 새는 걸 문제 삼아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언론과 결탁한 내부자가 있음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오동훈 처장은 즉시 조직의 기강을 흔들고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부자를 색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6개 정당은 내일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VIP 경로 발언 녹취는 삭제한 걸 공수처가 포렌식으로 복구한 겁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시기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를 했고, 그중에는 이종섭 당시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과 나눈 통화도 녹취 파일이 남아있을지가 관건인데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6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좌관이 수사단장이 경찰로 이첩 중이라고 장관님께 지휘 보고한 시간이 몇 시냐고 묻자 오전 11시쯤인데 장관님이나 보좌관님 통화 기록은 바로 삭제해서 기록은 없다고 답합니다. 김 사령관은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병대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VIP 경로 관련 대화를 나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군검찰이 확인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엔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 내역이 더 있습니다. 이 가운데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JTBC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김 사령관은 임 전 비서관과 지난해 7월 30일과 31일, 임 전 차장과는 8월 2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공수처가 이들 통화를 복원했다면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저희 JTBC의 보도로 VIP 경로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는 가운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5,300자짜리 긴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또 자신이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전 장관의 입장부터 이승환 기자 보도로 보시고 사실인지 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자 VIP 경로를 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5,300자가 넘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소위 VIP 경로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겁니다. 이어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자가 장관이므로 결재는 물론 취소할 권한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경로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로가 아니라 차분한 지시는 있었는지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JTBC에 내용이 중요한 건데 경로에 사람들이 꽂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 여러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 근거가 있는 타당한 주장인지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7월 31일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적 없다 밝히면서도 경로는 주관의 영역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한테는 경로가 아니었다는 건지 아니면 경로가 아닌 다른 연락은 또 있었다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네. 또 사단장 빼란 지시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딱 이 지시만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날은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잖아요, 돌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으로부터 뭐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힌 건 아닌가요? 엄밀히 따져보면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주장을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경로를 접한 적이 없다. 또 대통령에게 사단장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난번 입장문을 한 달여 전에 냈을 때도 사건 회수는 뭐 나중에 알았다. 사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책임 회피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의견서에도 역시 핵심 의혹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 장관이 오늘 피해자 운운도 하던데 그런 주장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이 전 장관은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없이 스스로 내린 판단이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오늘 더 나온 내용이 만약에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장관은 그 지시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 결재한 것을 번복했을 뿐인데 그래서 나는 피해자일 뿐인데 왜 나를 고발하냐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논리 구조이고요. 그 다음은 대통령에게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지시가 있었건 없었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궁금한 진짜 중요한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이죠.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과 전화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누구와 어떻게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그 통화에서 의혹이 시작된 건데 그날 대통령 경로를 접한 적 없다고만 밝히고 그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한 건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조금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대통령실의 일반 전화로 공수처 통화했다라는 것은 공수처 수사로 이미 이제 확인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전 장관의 변호인한테 입장문이 나온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통화를 했느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지만 장관으로서 대통령실 통화 여부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또 다만 경로를 접한 적이 없고 사단장 빼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 장관이 김기한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거는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하고 통화한 건 지금 보시다시피 11시 45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12분 차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통화를 만약에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걸 빼면 7분보다도 굉장히 짧은 것이거든요. 네. 이 시간에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종섭 전 장관 말고 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경로 발언을 전할 수 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잖아요. 네. 그 인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VIP 경로 발언을 김 사령관한테 전한 건 내가 아니다라는 이종섭 전 장관의 말을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입니다. 김 사령관은 당시 7월 30일, 31일 임 전 비서관하고 아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중요한 7월 30일 오후 6시 15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는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한테 최상병 순직 사건을 이제 경찰로 넘기겠다 보고하고 바로 이제 1시간 뒤쯤입니다. 또 7월 31일 오전 10시에도 통화를 했는데 이거는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기 딱 2시간 전이고요. 같은 날 오후 5시에 통화를 했는데 이때는 박정훈 전 단장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로 그 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요.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 아닌 임기훈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념하며 경호처 주관으로 태권도 시범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 군인들이 대거 동원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개 행사도 아닌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였는데 군인들을 차출해서 2달간 평소 군에서 하던 임무가 아닌 행사 연습만 시켰습니다. 특히 행사 전날엔 대통령과의 악수 예행 연습을 시켰고 절대 군인이라 말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대통령 경호처가 청와대 연무관에서 연 태권도 시범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한 행사였는데 외부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태권도 시범을 지켜봤습니다. 행사장엔 우리는 충성스러운 대통령 경호관이다라는 구호가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태권도 시범을 보인 약 30명 중 20여 명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원이 아닌 군인들이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경호처가 실력이 좋은 유단자 장병들을 따로 뽑은 겁니다. 강제로 차출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약 2달간 평소 임무가 아닌 시범 행사 연습만 했습니다. 행사 전날엔 대통령과의 악수도 예행 연습했는데 당시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경호처 관계자가 장병들에게 군인 계급과 성명을 절대 말하지 말고 경호관 누구라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병들은 당일 대통령과 악수하며 스스로를 경호관으로 칭했습니다. 일부 장병들은 강제로 차출된 불만과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잃는 느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기념 행사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공개 행사도 아닌데 군을 강제 차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행사에 군인을 강제로 차출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군 출신으로 수방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르면 오는 월요일쯤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는 부장검사들은 유임될 가능성이 큰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을 한꺼번에 바꾸며 비판을 받았던 만큼 부장검사들은 남기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인사 원칙이라든지 인사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검찰 고위직에 이어 차장과 부장검사 등 간부급 인사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과 반부패 2부장의 교체 여부입니다. 취재 결과 해당 부장검사들은 자리를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잇따라 부르고 있는 명품백 수사의 경우 담당 부장검사에게 유임과 관련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앞서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의 교체로 김 여사 수사가 차질을 빚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 결론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연기 요청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부장검사 승진이 없는 만큼 중앙지검의 상당수 부부장 검사들도 그대로 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는 이르면 오는 27일에 발표되고 부임은 6월 초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씨는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지훈 기자, 지금 법원이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검토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구속심사는 오늘 낮 12시 반부터 4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 씨뿐만 아니라 영장이 함께 청구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차례대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 영장을 맡고 있는 판사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을 많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김 씨가 오늘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섰죠? 예, 예상보다 조금 빠른 오전 11시쯤에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술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네, 구속심사 과정에선 어떤 주장이 오갔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담당 판사는 김 씨가 사고 직후에 회사 막내 매니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대신 자수를 해달라 이렇게 말한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소년생은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한 걸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이 매니저는 겁이 나든다면서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에 김 씨 매니저가 직접 옷을 바꿔 입고 대신 자수를 했습니다. 또 심사가 시작되면서 법원 측은 법정 밖 복도에 있던 기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빠져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호중 씨는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이 법원 결정에 따라서 풀려날지 말지가 결정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계속 이곳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10일 이내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기각이 되면 곧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김 씨뿐만 아니라 함께 심사를 받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이곳 유치장 안에서 결과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김 씨 팬들이 법원으로 찾아오기도 했다고요. 네, 김 씨는 오늘 예정됐던 공연을 취소했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김 씨의 팬들을 마주칠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 씨에게 힘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김지훈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직전 몸을 비틀거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게 당시 만취했던 증거 아니냐는 지적에 김 씨는 오늘 구속심사에서 자신이 원래 비틀거리며 걷는다며 관련 영상도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쓰는 아이폰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35분쯤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집에 온 지 20여 분 지났을 때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택 주차장에서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고 10여 분 뒤 김 씨는 흰색 SUV를 운전하다가 마주보며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와서 전화통화한 거 제가 모르고 5분 10분 있다가 끌고 나간 것 같은데. 하지만 김 씨 측은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며 과거 영상을 냈습니다.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또 평소 쓰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 전담 판사도 낼 수 있냐고 물었지만 사생활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는 당초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술을 마셨다는 것 말곤 모두 부인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오늘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온라인상에 이런 글이 올라와 경찰이 강제 수사를 벌이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경찰 인력이 서울역 주변에서 순찰을 벌였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입니다. 곳곳에 경찰이 보입니다. 철도 경찰도 투입됐습니다. 2인 1조로 순찰을 합니다.
지난 22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 때문입니다. 5월 24일 서울역에 칼부림을 하러 가겠다. 남녀 1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역은 주말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오늘 흉기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고 철도 경찰과 서울역 경비대도 방검복을 입고 순찰에 나섰습니다. 서울역뿐만 아니라 공덕역과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등 인접 지하철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작성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늘 DC 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작성자의 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늘 밤까지는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한밤중 서울 도심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때를 지어 레이싱을 벌인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고개 운전을 벌였고 단속을 피하려 차 번호판에 반사 필름까지 붙였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한밤중 터널에서 차들이 달립니다. 코너가 보이자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차 8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대부분 BMW 인피니티 등 고급 외제 차량들입니다. 경찰차도 따라붙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는 차선도 마구 바꿉니다. 저희한테 위협 운전했고 저희가 먼저 사고 날 뻔해서 제가 또 암 환자고 그래서 좀 불안하고 그랬던 게. 20살 대학생 최모 씨 등은 지난달 13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 이렇게 폭주 레이싱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내달렸습니다. 이들은 이곳 강변북로에서 자유로까지 한밤중 수십 킬로미터를 내달렸습니다. 경찰은 당시 최고 속도가 시속 200km를 넘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엔 반사 필름도 붙였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폭주 차량을 특정했습니다. 모두 26명이 검거됐습니다. 20대에서 40대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회사원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4년째 진행 중인데 이 때문에 아이들 등굣길에 연일 중장비가 뒤섞여 오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사 때문에 주민 한 명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는데 여전히 안전 대책이 없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명 초등학교 등굣길인데 먼지 날리는 중장비와 아이들이 뒤섞여 지납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한 건 겨우 드럼통. 그마저도 여기저기 끊겼습니다. 2년 전 공사 트럭에 치여 주민이 숨지기도 한 곳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 나이가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임에도 항상 데리러 가고. 석 달 전에는 빗물에 쓸려 내려온 공사장 토사가 동네를 덮쳤습니다. 아이고 난리 났다 얘들아. 이 흙이 한꺼번에 확 밀려와갖고 이 골목 안에 전부 다 실었어. 2021년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나몰라라 하던 아파트 시공사와 지자체. 취재가 시작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자체는 통학로 정비 책임을 다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수를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는 더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48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밤에 12시, 1시, 새벽도 없이 큰 덤퍼트럭. 안쪽에 크랙이 너무 심하게 가다 보니까 이 비가 오면 물이. 피해가 되풀이되면서 이렇게 멀쩡한 집을 비운 채 아예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벌써 4년 넘은 아찔한 일상이 언제 평온을 되찾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아파트 흡연으로 인한 갈등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여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금연 아파트들마저도 이름만 금연 아파트일 뿐 갈등은 똑같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금연 아파트입니다. 산책로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래 금연구역이죠. 사람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랑 옛날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배 피우는 새끼가 와가지고 담배 피웠어요. 시소에서 핀 적도 있고 공항에서 핀 적이 있어요. 개독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애들 있어도 피고 뭐 이러니까 그래요. 진짜 불편해요. 나중에 청소에 일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계속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없어서.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담배꽁초가 나옵니다. 나가기 귀찮다고 복도에서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쪽이랑 저쪽이랑 비상구가 있으니까 와서 많이 피셔가지고 자기 집은 싣고 나와서 남의 복도에서는 한다는 것도 느끼는 거죠. 아이의 화장실 등 집안에서 피우기도 합니다. 환풍기를 타고 퍼지는 담배 연기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논의를 위해서 해결하세요. 화장실에서도 많이 피우시니까 화장실에 피우시면 연기는 이거 빠질 줄 몰라도 냄새는 아래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주변 세대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죠. 금연 아파트는 주민 투표로 정해집니다. 세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지자체 신청을 통해 지정됩니다. 하지만 이름만 금연 아파트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지정을 해놓고 그 강제성이 없잖아요. 명백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이런 거 아파트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잘 협조를 안 해주시니까. 원칙상 복도와 계단 등 실내 공동 이용 장소가 아니면 금연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현장 적발이 원칙이다 보니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금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거나 이렇게 큰 실효성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되게 이렇게 바로 출동을 한다고 해도 1, 2분도 안 걸리시잖아요. 흔한 게. 실효성 없는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커지는 이웃 갈등. 이웃을 배려하며 지킬 건 지키는 흡연 문화가 필요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피해자 10명을 성폭행하며 수원 발발이란 별명까지 붙었던 박병화가 최근 다시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차라리 내가 이사를 나가겠다는 여성 주민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병화에 대한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주민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진하는 사람들 손에 들린 팻말과 플래카드에 성범죄자와는 한 동네에 못 산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수원으로 이주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이야기입니다.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 떠날 때까지 집단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주민과 상인들,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불안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 상권은 죽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더 불안합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박병화가 사는 오피스텔 한 층에는 16세대가 삽니다. 복도가 일직선이라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층 주민들은 현관문 드나드는 것도 꺼려진다고 합니다. 20, 30세대 될걸요? 특히 여자분들.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집을 알아보는 사람도 박병화와 같은 층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이주시킬 도리는 없습니다. 수원시와 경찰은 박병화 집 앞에 비상벨과 CCTV를 추가로 만들고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옮기는 곳마다 반복되는 논란,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정부의 이런 외교 행보,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벌써 30년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싸움을 돕고 있는 일본인 야노 히데키 씨를 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앞을 찾았습니다.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한 남성이 나섭니다. 야노 히데키입니다. 평범한 도쿄 공무원이었던 그의 인생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本当にひどい戦闘に参加させられ、そしてその後はなんか日本軍に置き去りにされたんですよ。その現地にあるその草を食べでトカゲとかヘビを取って食べて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1995년부터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힘을 보탠 게 30년입니다. 소송에서 계속 졌지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범기업이 배상하라. 2018년 우리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뛸 듯이 기뻤지만 그만큼 슬펐습니다. 이춘식さんもね、おっしゃってましたが、ここにヨウンテクさんもいないし、新潮さんもいないし、
キム・キュスさんもいない。僕自分一人で。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어 더 그렇습니다. 日本政府が1965年の請求権協定で解決してるからということを強硬に主張して 일본은 정부며 기업할 것 없이 버티고 최근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 출연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やはり加害の当事者がちゃんときちんと加害事実を認めて謝罪して補償をしてそして再発防止を誓うということが必要ですから 생존한 피해자들은 100세 전후의 고령. 被害者の方が生きているうちに解決したいと思いますね。僕の願いはそれだけですよ、本当に。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의대 증원이 오늘로 확정됐습니다. 27년 만에 1,509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부터 의사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걸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의대 정원을 1,509명으로 늘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학부형 대표, 교육감들, 총장님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40개 의대의 정원은 총 4,567명이 됩니다. 각 대학이 5월 말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에 맞춰 본격적인 입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제 5월이 지나면 이제 확정이 되어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은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의료 수준의 퇴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부터 의사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집니다. 먼저 현재 본과 4학년생이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3천여 명의 신규 의사 상당수가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를 도우며 환자를 돌볼 인턴 전공의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고연차 전공의가 수련 기간을 못 채워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면 단독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2,900여 명에 가까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 전문의 수는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의료 공백은 가뜩이나 의사를 채용하기 힘든 지역 공공의료원부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100개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복귀 의사를 직접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해왔던 만큼 압박에 나서는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금개혁 논의하자 열려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차이는 1%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여야 간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반 뒤 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회담 제안에 대한 거절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철호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거절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갑자기 제안해서 곧 법안을 상정하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국회 합의 후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갑자기 연금개혁 화두를 꺼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
계획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한편 여당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처음으로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수장까지 교체하며 반도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가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 품질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최적화하는 과정일 뿐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는데 오늘 주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보도된 로이터 통신 기사입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BM 공급을 준비 중이던 삼성전자가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의 4, 5세대 제품에서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가 생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3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5세대 HBM 12단 제품에 사인하기도 했지만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실패가 아닌 제품 최적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엔비디아 생태계에 편입하기 위한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문에 따라 제작하는 HBM 특성상 성패를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합니다. HBM 같은 경우는 수요 기업과 협력을 해서 같이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와 비슷한 구조로 갑니다. 후발주자는 아무래도 수요 기업의 그런 수요에 100% 맞추는 것, 선발 기업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반박에도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3% 급락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의 대전역점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이곳이 갑자기 크게 오른 임대료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몰렸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 건지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기차역에 내리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없는 도시라는 대전에 꼭 들러야 하는 이유는 빵지술래. 오로지 빵 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보관함에 뭔가를 넣는 대학생. 1시간 전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빵 더 사야 돼서 무거우니까 넣고 여기서 빵 다시 사서 이제 KTX 타고 가려고. 며칠 짧은 휴가 나온 군인은 귀한 시간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복귀하는 날에 동기들 빵 나눠주려고. 68년 전 문연 빵집 성심당은 오랫동안 대전 명물이었습니다. 2012년 대전역 2층에 지점을 열면서 기차역까지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물품 보관함 칸마다 성심당 봉투가 가득하고 승객 가운데 이 봉투 안 든 사람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성심당이 없어지면은 좀 대전역의 본질을 잃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최근 코레일 유통이 새 계약 월세를 지금 4배인 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성심당은 재계약하지 않았고 가게 임대권은 경매로 나왔습니다. 세 차례 유찰, 네 번째 3억 5천만 원으로 임대료가 다소 낮아진 뒤에는 성심당도 입찰에 나섰지만 탈락했습니다. 성심당은 5번째 입찰에 다시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사달라고 해서 사가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해서 선물을 가져가는 거니까. 기차역 빵지술래터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3년 전 제주 바다를 괴롭혔던 괭생이 모자반이 또 중국 해안에서 떠밀려와 어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를 뒤덮으면 보기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악취도 심하고 어업까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차게 물살을 가를 땐 몰랐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잡혔을까 기대도 잠시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고기 안 많아. 모자반 때문에 고기 없어. 어망 줄마다 괭생이 모자반이 매달렸습니다.
잘 올라오던 줄이 걸렸다 싶으면 여지없이 이게 말썽입니다. 갈고리로 건지고 칼로 잘라내야 합니다. 겨우 건져 올린 고기 그물 안에도 적잖은 양이 있습니다. 모자반이 그물 속에 있어버리면은 그물이 밑으로 쳐지고 그물이 제 형태를 못 갖추죠. 그물이 고기를 제대로 못 가눈단 겁니다. 가까운 바다도 마찬가지. 폭우에 둥둥 떠다녀 배몰기가 힘듭니다. 새하얀 백사장도 습격했습니다. 아이는 신기해 만져보지만 보기도 냄새도 좋지 않습니다. 애들 놓는데 조금 위생상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파리도 많고 막 벌레도 많이 꼬이잖아요. 생김새와 비릿한 냄새까지 얼핏 보기에 우리가 흔히 먹는 해조류 톡 같은데요. 힘껏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질기고 억셉니다. 모래틈을 파고들고 바위에 들러붙어 사람이 떼내야 합니다. 이게 계속 엉켜가지고. 예,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3시간 거둔 게 성인 남성 키를 넘습니다. 지난 3주 사이 제주 전체에서 911.5톤을 수거했습니다. 지난해의 2배가 넘습니다. 골칫거리 괭생이 모자반을 막는 법,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규칙성도 없는 데다가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생기는 거면은 그래도 해결이 되는데 중국에서 생겨 바람과 조류를 타고 오는 만큼 기상 여건이 도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선 바닷물이 지나치게 뜨거워진 탓에 산호초가 하얗게 변해 죽어가고 파키스탄은 한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 열사병 환자들이 잇따른다고 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천연빛깔을 뽐내야 할 산호들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스트레스, 바닷속 온도가 올라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태국 동부의 걸프 해안의 바다 온도는 33.2도에 이르렀습니다. I couldn't find a single healthy coral. Right now, most of it has turned pale in color. 서식지 역할을 하는 산호초의 백화 현상은 다른 해양 생물에도 치명적입니다. 당장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지역 어부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건 바다만이 아닙니다.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이글 피어오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최고 기온이 4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찜통 더위를 못 이긴 열사병 환자 수백 명이 쏟아졌습니다. गर्मी इन्नी है जी मिस्त्री मजदूर काम ते लगे हैं ते गर्मी इन्नी है कि 10 मिनट काम करीदा ते काम होए नहीं जांदा आ के साए थले बैठ जाने हैं. 현지 기상청은 열파가 심해져 최고 52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는 적도 부근에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 폭염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위 먹은 원숭이가 집단 폐사한 멕시코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인도까지 이제 5월인데 전 세계가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의 카지노에서 한 여성이 당첨금이 우리 돈으로 35억 원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측이 기계 고장이었다며 48만 원만 당첨금으로 내놓으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미국 뉴저지주의 한 카지노에서 놀라운 잭팟이 터졌습니다. Yeah, let me just try it. It hit that, the jackpot, and coins kind of come out. A man said, "Lady, you're a millionaire." 슬롯머신 화면에 찍힌 숫자는 128만 달러. 당첨금은 2배 뛰어 무려 256만 달러, 우리 돈 3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온 카지노 직원은 대뜸 당첨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He said, "Lady, get it in your head. You did not win nothing." 기기 오작동으로 얻은 결과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슬롯머신에는 기계에 오류가 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항의하자 마지못해 직원이 건넨 건 달랑 350달러, 우리 돈 48만 원 정도입니다. 해당 여성은 해당 카지노와 슬롯머신 게임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For them to say that it's a glitch is their problem. It's not Mrs. Beal's problem. So they need to, make sure that their machines are operating properly. 카지노 측은 문제가 된 게임 업체에 책임을 떠넘긴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고요한 양궁장을 깨우는 파이팅! 김재덕 선수 하면 이것부터 떠오르죠. 파리 올림픽을 앞두곤 달리기로 심폐지구력을 키우고 매일 화살을 500발씩 쏘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오선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 단체전에서 힘찬 구호를 쏟아냈던 17살 궁사. 23살 많은 오진혁을 당황시킬 만큼 당찼습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올림픽이란 무대에서 기운 없이 쏘는 것보다 자신 있게 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치러진 양궁 월드컵에 나섰습니다. 개인전에선 냉정해졌습니다. 10점의 화살을 척척 꽂아 넣습니다. 아쉽게 32강에서 탈락했지만 곧바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400발에서 500발 정도는 슈팅하는 것 같고요. 요즘은 반복과 반복이 일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잘 쏘기 위해선 머리가 아닌 몸이 모든 과정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는 정적인 스포츠로 보이지만 체력 훈련도 거르지 않습니다. 런닝으로 심폐지구력을 증가시킨다거나 8km 정도 잡고 뛰는 것도 괜찮고.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어렵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넘어섰고 20살의 나이에 두 번째 올림픽을 기다립니다. 재덕아, 너가 올림픽 가보니까 나 이끌어라. 파리올림픽에서 무엇을 꿈꾸느냐고 물었더니 김재덕이 내놓은 답은 모두의 예상을 깼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잘할 수 있게 여유롭게 게임을 즐기고 싶습니다. 올림픽이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유도 김민종 선수의 금메달 순간입니다. 종료 20초를 남긴 상황인데요. 상대 선수의 다리 기술이 들어오자 되치기 하듯이 바로 넘어뜨립니다. 곧바로 가로누르기로 들어가는데요. 상대는 이미 포기해버린 것 같죠? 이렇게 김민종은 한판 승을 거뒀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첫 금메달, 24 나이에 따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유도를 시작할 때부터 올림픽 세계선수권 금메달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보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결국 해내가지고. 김민종 선수의 몸무게는 135kg, 유도 최중량급인 만큼 가장 무거운 국가대표인데요. 경기 중엔 내내 날렵했습니다. 결승에서 고꾸라뜨린 상대는 지난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그렇다면 앞선 4강전은 어땠을까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발기술로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이러니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서는 또 어떨지 더욱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루 전 밝은 얼굴로 귀국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짧지만 꿀 같은 휴가 시작이죠.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요. Can I please go today? I'm always and I always Bye, Sonny. press conference before, so please let me go. Let me have a holiday. Thank you very much. 호주에서 출국하면서 기자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한 겁니다. 이 모습에 호주 기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고맙다면서 따뜻하게 배웅해줬습니다. 가장 정중한 거절이었다는 칭찬까지 나왔네요. 손흥민 선수는 거절에서도 존중과 겸손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날씨가 사뭇 달랐습니다. 광주가 한낮에 31도까지 오른 반면에 서울은 더위가 잠시 쉬어갔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20도 산에 머물면서 선선했는데요. 주말 동안은 남부지방도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짧고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일요일 오후에 서쪽 지역과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40mm, 수도권은 최대 50, 경남 남해안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월요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곳곳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5도를 넘어서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 24도, 광주가 27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주 초반까지는 선선하겠고요. 수요일부터 다시 예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